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훌쩍 넘었을 때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조카가 봉사활동 다니는 곳에서 알게 된 여자였는데 늙은이 노총각 삼촌이 안쓰러워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죠. 영훈씨, 이제 절반 정도 남은 인생 저랑 같이 살아보실래요? 미숙씨, 나이 50 넘게 먹을 동안 여자를 만나더라도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제게 미숙씨가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젊고 팔팔했던 시절에도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어떤 이유들로 모두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프로포즈를 받으니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을 이내 감추고는 진지하게 미숙씨에게 이야기했어요. 미숙씨, 정훈이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주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암 완치된 지 2년밖에 안 됐고요. 지금이야 멀쩡하지만 또 언제 다시 발병해서 미숙씨 고생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했지만 미숙씨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겨우 그것 때문에 저랑 연애하면서 결혼해 기억자도 안 꺼낸 거였어요. 정은이가 삼촌은 슈퍼 히어로라던데 그런 사람이 겨우 암이 무서워서 제 프로포즈를 거절하신다고요? 영훈씨, 우리 벌써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영훈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영훈씨도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아봐요. 미숙씨의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남보다도 못한 부모 아래에서 6살 많은 누나와 함께 자란 세월은 제 인생의 가장 지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놓고 바람을 피우시며 엄마 속을 박박 긁어놓으시고 일로 부부싸움이 나기라도 하면 바람핀 주제에 엄마 얼굴에 손찌검을 하는 파렴치한이었어요. 그런 몹쓸 아버지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소리가 쳐질 만큼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행여나 무의식 중에 그런 아버지를 닮을까봐 두려운 마음마저 늘 간직한 채 살아왔어요. 누나와 저에게 그나마 믿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의 방패막이이자 안전한 보호막이라 생각했던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을 참지 못해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생활비도 안 가져다주고 가정에 관심도 없으면서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 게다가 엄마가 버젓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여자까지 불러들여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신 거였죠. 그래도 딸린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같이 데리고 도망쳐주지 않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커서야 집을 나간 엄마가 이해가 되긴 했지만 자식을 버려두고 간 사실은 나이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우릴 철저하게 버리고 갔다는 사실만 더 명확해질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 아버지는 대놓고 집으로 불륜녀를 불러들여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륜녀는 시내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였고 겉모습만 봐도 불량한 기운이 물씬 나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집으로 불러들인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여자의 생김새는 턱이 뾰족하고 눈은 양 옆으로 쫙 찢어진 데다 입술은 메기처럼 튀어나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여자를 보며 못생겼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눈은 시퍼렇게 칠하고 귀에는 주먹만한 링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데 흡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괴물과 같았습니다. 누나와 저는 우리끼리만 있을 때 아버지의 여자를 맥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여자를 처음 데리고 온 날 누나와 제가 아버지의 여자를 쳐다보고 있으니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니들 버리고 나가서 내가 새 엄마 데리고 들어온 거니까 예쁜 누나 말 잘 듣고 있어. 아버지는 낮에 일 나가야 되니까 배고프면 예쁜 누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고. 뭐야, 자기나 애들 보모하라고 이 집에 데리고 온 거야? 나 그냥 갈래. 아이, 왜 또 그래? 아이, 알았어.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어 그 여자의 옷가슴에 넣어주더군요. 매기는 아버지가 돈을 줄 때마다 좋다고 입꼬리를 올렸고 아버지가 출근한 후엔 저희 남매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매기의 폭력을 아버지에게 일러봤자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오는 걸 알게 된 후엔 아버지께 고하게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께 고해봤자 아버지는 매기에게 아이 살살 좀 해.
라는 한마디만 할 뿐이었죠. 아버지의 돈만 좋아하는 매기가 우리 남매에게 먹을 것을 줄 리가 없었고 그 당시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남매는 알아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의 명으로 매기가 집에 라면과 계란을 사다 두곤 했기에 그 라면으로 거의 매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누나가 라면을 끓여주어 둘이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 앞 공터에서 놀다가 들어간 날이었어요. 오줌이 너무 마려워 발을 동동 굴리며 집에 후다닥 뛰어 들어갔죠. 손과 발에 흙이 묻어 있었고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봤습니다. 급한 소변을 해결하고 나니 얼마나 개운하고 후련한지 기분마저 좋아졌죠.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생길 줄도 모른 채 누나에게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누나가 라면 불을 올리는 동안 저는 화장실에서 흙을 털어내고 씻었어요. 그때 매기가 안방에서 나오며 신발장을 한번 바라보더니 욕을 하며 다짜고짜 욕실로 들어와 저를 발로 찼습니다. 부엌에 있던 누나도 깜짝 놀라 달려와 저를 더 때리려는 매기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매기는 더 화가 났는지 누나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고 누나는 살겠다고 버둥대었어요. 그러다 버둥대는 누나의 손톱이 매기 얼굴을 스치었는지 매기 얼굴에 생채기가 났고 매기는 아주 무서운 얼굴로 누나를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라면 냉비가 떨어지며 누나 위로 떨어져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누나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울면서 급하게 수돗물을 틀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누나에게 부었어요. 매기는 다친 누나는 안중에도 없이 신발장으로 걸어가더군요. 그제야 왜 저와 누나가 맞았는지 알았습니다. 매기는 구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해놓으면 너도 네 누나 꼴날 줄 알아. 알았어? 라고 하며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는 어딘가로 가버렸어요. 누나의 등허리는 뻘겋게 변하고 나중에 물집이 잡혀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나 병원 가자. 괜찮아. 안 가도 돼. 살갗이 다 벗겨지고 빨개졌는데 어쩌려고 그래. 빨리 병원에 가자. 제발. 병원 가도 치료 못 받아. 왜? 병원은 다친 사람 치료해주는 곳이잖아. 그렇긴 한데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아. 저는 누나의 비밀 상자를 가지고 와 상자 속에서 동전을 모두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는 누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병원 중에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다니던 소아과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 의사에게 보여주니 얼굴을 찌푸리며 얼마나 아프겠냐며 상처를 조심조심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약을 지어 주었죠. 치료를 받은 후에 수납을 해야 하는데 우물쭈물 서 있으니 간호사가 약값 하라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라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다음에 방문할 날짜를 알려주며 소독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계산은 안 해도 되니 그냥 가라고 했어요. 크게 다친 상태로 부모도 동반하지 않고 행색이 초라한 남매가 병원에 오니 당연히 치료비도 없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는지 그 의사가 저희 남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었죠. 그동안 살면서 나쁜 어른만 만나온 저희 남매는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를 새삼 깨달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소독을 받으러 갔지만 누나는 등과 허리에 큰 화상 자국이 남은 채로 살아야 했어요. 그날 내가 흙놀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매기의 신발을 밟지 않았더라면, 누나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매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가 다친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 일로 매기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매기는 모든 걸 우리 남매 탓으로 돌렸고 우리는 반박을 했지만 아버지는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호랑이 연고를 사가지고 오셨죠. 물가에 내놓은 자식 마냥 키우던 아버지가 딴에는 자식 걱정이 되었던 건지 약을 사오니 우리 남매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마도 누나도 저처럼 속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아버지의 막말에 그 생각도 금세 꺼져버렸죠. 여자 몸이 그따위로 돼서 나중에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 딸 시집 잘 보내서 팔자 피긴 글렀네 글렀어. 그 후로 얼마 안 가 아버지는 매기와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여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대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누나는 큰 상처에도 단 한 번도 제 탓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누나가 나를 미워해서 날 버리고 떠날까봐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늘 저를 챙겨주느라 바빴어요. 엄마가 해줘야 할 모든 일들이 누나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책가방 싸는 것부터 빨래 개는 것, 숙제부터 공부까지 전부 다 누나가 가르쳐 주었어요.
암울한 가정 환경에서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건 모두 누나 덕분이었어요. 누나는 참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책 보고 공부하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저에게 자랑스레 보여주곤 했죠. 그런 누나가 참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자이고 엄마이고 아버지이고 누나였어요. 누나는 성적이 좋았지만 상고로 진학했습니다. 영훈아, 나는 부모님이 뒷바라지 못해줘서 공부를 끝까지 못하지만 너는 누나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우리가 이 시궁창에서 벗어나려면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 누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 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지만 중학교 때 가서는 누나 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재미도 붙고 성적도 오르더군요. 누나는 25살이 되던 해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누나는 매형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처남인 저와 같이 살게 해주면 결혼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매형은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대요. 매형도 누나만큼이나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개천에서 난 용이 사람이었죠. 집안은 저희 집 못지않게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저희 누나의 맑은 천성과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능력 있고 천성이 착한 매형이 좋았습니다. 친형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저희 대학교 뒷바라지 때문에 일을 해야 해서 일부러 아이를 늦게 가진 듯 했어요. 그런 누나에게 늘 미안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만 마치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누나는 일을 해서 제 학비를 모으고 예쁜 조카까지 낳은 것이었죠. 누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보답하려면 군대 제대도 하고 대학 졸업도 해서 하루빨리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갇혀 있는 그 시간들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찌저찌 군대 제대한 날이 오더군요. 24살, 다시 대학을 다니며 누나의 지원을 받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낳은 딸 정은이는 천사처럼 너무 예쁘고 귀여웠어요. 공부하다가 힘이 들 때면 가끔 조카 사진을 꺼내어 보며 기운을 내곤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누나의 고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연애도 마다하고 오로지 앞날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제 인생의 낙은 연애도 대학 동아리 활동도 뭣도 아니었어요. 조카와 놀아주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누나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 정훈이는 날 닮은 것 같아. 참 신기하네.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정훈이가 외가 쪽 피를 물려받았나 보네. 우리 저남 잘생겼으니까 우리 정훈이도 나중에 한 인물 하겠는데? 우리 네 사람의 행복에 절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잘나가는 회사에 취직했을 때 누나는 자신이 합격한 것 마냥 기뻐했고 제가 첫 월급을 가져다 주었을 땐 그 돈을 가슴에 꼭 안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지난날의 누나의 고생이 떠올라 가슴이 벅차 오르는 듯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누나에게 월급을 가져다 주었어요. 누나는 제가 월급을 가져다 줄 때면 무척 행복해했어요.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꼬박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누나가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영훈아, 돈 벌면 꼭 은행에 저금해서 저축해야 돼. 지금까지 네가 준 돈 한 푼도 안 빼고 여기에 저금했어. 제가 성인이 되었어도 누나는 저를 걱정해주고 제가 잘 살기 위한 방법들까지 일일이 알려주었어요. 누나에게 저는 여전히 어린 동생이었나 봅니다. 누나의 가르침대로 저는 저축을 꾸준히 했어요. 취업한 지 1년 만에 저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이 많은 처남을 데리고 같이 살아준 매형은 보살이었습니다. 눈칫밥 한 번 주지 않고 저를 데리고 살아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로 얻은 한 칸짜리 새방에서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누나에게 배운 대로 아껴 쓰고 저축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명절이라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시댁에 간 사이 단칸방에서 휴식을 만끽하며 누나가 돌아오면 누나네 집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누나밖에 없었고 제가 명절에 만날 수 있는 가족도 누나네 가족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이유는 장례식장에 가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남매는 얼굴도 모르는 불륜녀와 강가에 놀러 갔다가 술을 먹고 객기를 부리며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아버지의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 알게 된 일이었죠. 저는 누나가 시댁에 다녀올 때까지 제 집에서 저만의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 또한 누나로부터 배운 가르침이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의 책은 투자 관련 서적이었어요. 그때부터 부동산과 주식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책을 보고 있을 무렵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훈아,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누나 이제 곧 출발할 거야. 아이,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매형 어머니는 좀 어떠셔? 똑같아. 여전히 힘드신가 봐. 그래, 매형이 걱정이 많겠네. 아무튼 조심히 올라와. 매형의 아버지는 지난 논번기에 남의 집 농사 일을 도와주러 가셨다가 경운기가 하천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신체 건강하셨던 분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매형의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비록 돈 버는 재주는 없어도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차가 안 밀리면 2시간이면 올 거리이고 차가 밀려도 4시간 안에는 올 터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던 누나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매형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작은 방을 서성이며 맴돌다가 울리지 않는 전화기만 한 번씩 쳐다보며 기다릴 뿐이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기를 째려보고 있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긴장된 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김양훈 씨 되시나요? 김지영 씨 가족이 차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네, 차 사고요? 거기가 어디죠? 땡땡병원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응급실이라면서요? 김지영 씨와 남편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셨고 7살 이정은 양만 응급실에 있어요. 저는 간호사의 말에 온몸이 덜덜 떨려왔고 간호사가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거의 집에 다 와갈 쯤 사고가 난 것이었죠. 싸늘하게 누워있는 누나와 매형의 모습이 현실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눈을 뜨고 일어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며 대성통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게 있어 부모 그 이상의 존재였던 누나가 이렇게 한순간에 가버리다니 사람 사는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메이고 조여와 가슴을 쿵쿵 두드려도 전혀 괜찮아지질 않았어요. 저는 응급실에 혼자 있을 조카가 떠올라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카는 팔과 다리에 금이 가서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훈아, 삼촌 왔어. 정훈이 괜찮아? 삼촌. 정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꾹 참아온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빠를 찾는 아이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고 정훈이를 집에 데리고 온 후에야 다시 현실 감각이 돌아온 듯 했어요. 조카를 맡아줄 친인척은 저뿐이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주말마다 정훈이 보러 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삼촌, 꼭 나 보러 와야 해. 알겠지? 저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정훈이를 뒤로하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이면 정훈이를 보러 갔어요. 정훈이는 씩씩하게 보육원 생활에 잘 적응해갔고 그곳에서 잘 지내는지 제가 방문할 때마다 얼굴이 무척 밝아서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보육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훈이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는 것 같아요. 따돌림이요? 정훈이가요? 워낙 성격이 밝고 착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살 만한 아이가 아니었기에 보육원 선생님의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삼촌분이 매주 정훈이 보러 오시는 게 그 원인인 것 같아요. 이곳 아이들 중엔 찾아와 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서 정훈이 질투하는 거죠. 솔직히 그동안 저희 보육원에 아이 맡겨놓고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도 안 계셨고요. 다들 처음에야 자주 오지 한두 달만 지나도 다들 발길이 뜸해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정훈이를 만나 알아들을 수 있게 찬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본 정훈이의 표정은 밝았고 따돌림의 흔적 따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은아, 삼촌이 이제는 자주 못 올 것 같아. 왜? 삼촌이 자주 오면 정은이 친구들이 싫어해. 정은이가 여기서 잘 지내려면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삼촌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 싫어. 정은이의 밝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울먹이는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삼촌, 나 그냥 삼촌이랑 같이 살면 안 돼? 내가 삼촌 말도 잘 듣고 밥도 조금만 먹을게. 여기 너무 무섭고 싫어.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삼촌. 친구들도 싫고 선생님도 무서워. 제발, 제발 같이 가. 그동안 정은이의 밝은 얼굴의 내면은 마지막 남은 가족인 삼촌과 헤어지는 게 두려워 애써 밝은 모습만 보인 거였어요. 바보 같은 삼촌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의 겉모습만 고지곳대로 믿어버린 거였죠. 저는 엉엉 울고 있는 조카의 얼굴을 보자 하늘로 간 누나가 떠올랐고 저 또한 울컥했습니다. 앞뒤 계산도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은이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되었어요. 정은이는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했죠. 저는 단칸방과 누나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새로 집을 구했습니다. 조카와 함께 주말이면 집을 보러 다니며 조카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으로 골랐어요. 주택가에 줄지어 있는 집들 중 하나였는데 파란 지붕에 파란 철문이 인상적인 집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전혀 없이 감정으로만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이제 겨우 8살인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회사를 다니려니 마음이 여간 불편하고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조카를 학교 보내기 전날 함께 책가방을 싸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정훈아, 집 열쇠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고 학교 갔다 오면 곧장 집으로 와서 문 잠그고 숙제하고 있어. 밥은 빵이랑 우유 사다 놨으니까 그거 먹고 삼촌이 냉장고에 과일도 깎아서 넣어놨으니까 꺼내서 먹어. 삼촌이 일 끝나자마자 올 거긴 한데 혹시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치카 꼭 하고 먼저 자고 있어. 알겠지? 삼촌 걱정 말고 회사 잘 다녀와. 나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 근데 저 많은 빵을 다 먹으라는 건 아니지?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우리 집 빵집 같아. 다음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조카는 그저 신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아이가 걱정되었고 아이가 학교에 돌아와 있을 시간쯤에 전화를 걸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장례를 치른 후에 저는 바로 핸드폰을 개통했어요. 누나가 살아생전에 제게 핸드폰을 사라고 했는데 매달 내는 통신비가 아까워서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멀리서도 조카와 언제든 통화하려면 이게 꼭 필요했습니다. 정은아, 학교 잘 갔다 왔어? 응, 그래 잘했어. 문 잘 잠그고 있어? 정은아, 빵은 먹었어? 맛있어서 2개째 먹고 있어. 잘했어. 목 메이니까 우유도 같이 먹어. 정은아, 과일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그래 잘했어. 그거 먹고 숙제하고 있어? 숙제 이미 다 했어. 그럼 내일 학교 가방 싸놔. 이미 다 했는데? 그래. 그럼 책 보고 있어. 책? 무슨 책? 경제책 이거? 참 책이 없구나. 다음 주말에 삼촌이랑 책 사러 가자. 삼촌 이제 곧 퇴근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삼촌 빨리 와.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우리 두 사람은 이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혼자서 일만 하던 시절과는 달리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무척이나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회사에 똑똑하고 유능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저에게 관심을 갖더군요. 저는 그동안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저에게 다가오는 여자분이 싫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데이트 도중에 조카의 안부를 챙기는 저를 보고는 금세 떨어져 나가더군요. 아마도 여자들이 볼 때 제가 애딸린 호래비로 보였을 겁니다. 사실이 그랬기도 했고요. 그 후에도 제 외모와 직업을 보고 다가온 여자들이 있었지만 제 선에서 알아서 거르게 되더군요. 하지만 여자들이 계속 붙더라고요. 이건 제 자랑 같아 말하기 민망하지만 멀쩡한 외모의 직업도 괜찮고 투자로 돈도 꽤 많이 벌어 같은 나이대 동기들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 좋았거든요. 그런 여자들 중에 한 번은 정말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 외모에 직업도 좋고 심지어 조카와 함께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여자였죠. 하지만 결혼이 임박해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는 전래동화 속 팥쥐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결국 그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누군가와 새 가정을 꾸린다는 게 저에게는 사치로 느껴졌고 조카를 잘 키워 남은 여생 홀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사명이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제 조카는 누나를 닮아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제 말이라면
아주 잘 듣는 착한 아이였죠. 보육원 다닐 때 저에게 잘 보이려 웃는 모습만 보이던 7살 아이가 떠올라 제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건 아닐까 싶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정은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정은이 엄마도 삼촌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삼촌도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정은이 엄마가 삼촌한테 해준 것처럼 삼촌도 정은이한테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정은이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정은이는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면 제 눈을 또라지게 쳐다보며 가슴 깊이 새기는 아이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한마디에 정은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빛나는 성적표를 가져오기 시작했죠. 조카의 성적표를 볼 때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지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꽃다발 3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삼촌, 누가 또 왔었어? 꽃다발이 왜 이렇게 많아? 누구긴 누구야. 삼촌 거 하나, 정은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지. 아, 뭐야 삼촌. 고마워. 이 꽃 진짜 예쁘다. 우리 정훈이 졸업 축하해. 그렇게 조카가 매년 졸업할 때마다 꽃다발을 3개씩 들고 찾아갔어요. 처음엔 눈물 고이던 조카도 대학 졸업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꽃다발 3개를 받더군요. 제 조카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자신의 의사 인생 목표라고 했어요. 아마도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던 자신의 삶에 안타까움이 담긴 듯한 목표였어요. 조카가 인턴 생활을 할 무렵 잠도 잘 못 자고 고생하는 조카가 안쓰러워 홍삼을 사서 손에 들려주고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계단을 오르는데 왜 이렇게 속이 메스껍고 기운이 쭉 빠지는지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한동안 푹 쉬었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점점 없고 몸무게도 빠지니 제 모습을 본 조카가 병원을 가보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47살의 암이라니 겉은 멀쩡한데 속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조카가 걱정할까봐 말은 못하고 혼자서 몰래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앞으로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복강경으로 위를 절제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게 되니 조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조카 모르게 하려고 보호자도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놨는데 수술 며칠 전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들통이 나고 만 것이었어요. 늘 밝은 얼굴만 보여주던 조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누구 죽으러 가냐? 살려고 수술 받으러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슬퍼해? 삼촌이 나 키우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아픈가 봐. 별소리 다 하네. 삼촌 이 정도로 끄떡 없다. 걱정 말고 너답게 웃으면서 기다려. 수술용 침대에 옮겨가기 전 조카와 대화를 나누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조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보러 왔고 조카의 지극정성 간호를 받으며 몸을 회복시켜 나갔어요. 조카의 간호를 받고 있자니 살아생전 아버지의 매질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던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누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할 조카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자니 누워있기가 쑥스럽고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카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악착같이 치료받아서 하루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도 무사히 잘 되었고 약발이 잘 받아서인지 암 치료도 잘 되어갔죠. 몇 년이 지나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아갈 즈음 조카가 신랑감이라며 남자가 봐도 멋있고 듬직해 보이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아이, 어서 와요. 절 받으십시오, 아버님. 아이, 아버님이라니. 정은씨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아버님 맞으시죠? 아유, 얘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님 소리를 들어보는구만.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정은씨한테 삼촌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고요. 존경합니다. 그럼 당연히 존경해야지. 8살짜리 어린 조카 걷어서 의사 만드는 게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게다가 삼촌은 나 때문에 아직까지 노총각이라고. 우리 삼촌 희생의 결정체야. 뭐 노총각? 희생의 결정체? 아이,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은이의 똑 부러지는 성격답게 인성 바르고 듬직한 신랑감을 잘 데려왔더군요. 조카 사이는 불쌍한 사람 가여워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사이를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 동전 몇 입 가지고 화상 입은 누나를 데리고 갔던 병원의 원장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 둘은 결혼 후 예쁜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카와 조카 사위는 의료 봉사를 다니곤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미숙 씨였어요. 미숙 씨는 백의의 천사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저 같은 노총각이 좋다고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이었어요. 사실 저도 미숙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떠한 사명감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고 있던 터라 결혼이라는 것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미숙 씨와 함께 다니는 봉사활동도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은 여생 평생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조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손주가 생긴 것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도 깜짝 선물이 생기게 되었어요. 40을 훌쩍 넘긴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된 일이었죠. 너무 노산이라 걱정되지만 아기는 아내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 집안에 겹경사가 생기게 되었네요. 저와 아내는 아이의 태명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이 준 선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조카도 아내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둘 다 부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길 바라며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누나, 하늘에서 잘 지내지? 우리는 다들 잘 지내고 있어. 누나랑 매형 가고 정훈이랑 나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곧 우리 가족이 6명이 될 것 같아.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누나가 우리 가족 지켜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얼마 전에 정훈이가 나한테 고맙대. 자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대. 나 눈물 날 뻔했어. 그런데 나도 누나한테 고마워. 나 잘 키워줘서 진심으로 감사해.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